안녕하세요. 제 9장 무형자산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무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과 달리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산으로 정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분리 가능성, 통제, 경제적 효익의 존재,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인식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은 R&D 지출과 관련된 회계처리였죠. 리서치, 연구 쪽은 무조건 비용이었잖아요. 개발은 사안에 따라 달라졌죠.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 그렇지 못하면 비용.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오늘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형자산도 내역연수에 걸쳐 상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역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요. 내역연수가 무한이 아닙니다. 도대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이제 내역연수를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셀트리온의 무형자산 중에 이런 콘도 시설 이용권,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이게 내역연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한정, 내역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이고요. 비한정이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내역연수 파트인데요. 처음에는 내역연수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비한정으로 이제 봤어요. 상각을 하지 않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5년이다, 10년이다 내역연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진법 회계 처리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서에 계약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에 이 권리는 5년간 쓴다, 8년간 쓴다 하는 거, 혹은 기타 법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특허로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최장 계약상 권리기간,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요. 그거보다 더 짧을 수는 있어요. 회사가 계약상 권리가 예를 들어 5년인데 이거 경제적인 효익은 한 4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짧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권리가 중요한 원가 없이 한정된 기간 동안 갱신될 것이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상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1년을 중요한 원가 없이 익스텐션이 가능하다, 리뉴얼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갱신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내역연수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내역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잔존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철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형의 권리는 다 끝난 다음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 가치는 없는 걸로 보고요. 한편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상각을 개시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형 자산도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발 활동을 합니다.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지출한 연도부터 상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신기술이 개발 완료가 됐어. 그리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회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어떤 소비 형태를 추정을 해서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무형자산은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효익의 어떤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그냥 정액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 상각과 같이 다른 자산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을 라이센스로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센스라는 무형자산을 상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라이센스라는 무형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라이센스 상각비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는데, 이 라이센스 상각비가 어떤 다른 자산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즉 재고자산, 제조와 관련된 거라면은 요거를 라이센스 상각비를 해당 재고자산에다가 차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포함시키라는 거죠. 계속합니다. 내용 뉴스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이건 0이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0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각기간, 상각방법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제대로 된 건지 검토를 하고요. 검토 결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꿀 수 있죠.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바꾼 연도부터 그 이후 기간에 걸쳐 상각비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유형자산의 경우하고 동일했습니다. 한편 손상차손은 이제 중급회계에서 제대로 배우실 건데요. 이렇게 상각하고 나서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 1000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산으로부터 자산을 지금 당장 내다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 회수가능액은 순매각금액하고요. 이 자산을 내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일까? 사용가치, 얼마나 벌어들일지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인데요. 회수가능액이 예를 들어 800이야. 그러면은 장부금액이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200만큼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손상차손이라 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구체적인 손상차손의 계산,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이제 중급회계에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용 뉴스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 비한정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요. 상각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용 뉴스를 모르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년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는지 손상검사만 하여 떨어졌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이런 회계 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처음에 이제 비한정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지속될 수 있는지 정당한지 검토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검토 결과 더 이상 비한정이 아니야. 그러면 내용명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하고요. 이 변경한 연도부터 상각 개시입니다. 즉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제 하나 볼까요? 3번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고기간은 기간 말은 12월 31일이고요. 1년도 7월 1일에 을 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10만원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라이센스의 취득원가는 10만원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10만원을 인식을 합니다. 라이센스, 현금 나가죠? 그리고 나서 1년도에 결산을 할 때 라이센스에 대해서 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단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으로 5년인데 한 4년 정도 사용하면 끝날 것 같아. 그럼 5년간 상각할 거냐 4년간 사용할 거냐. 계약기간보다 짧을 수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년으로 해야 되고요. 정액법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나누기 4. 그런데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은 7월 1일 날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으니까 6개월분만 상각해야죠. 그래서 12,500만큼 무형자산 상각비. 이때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자산을 떨궈버립니다. 누계액 같은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제 4번인데요. 보고기간 말이 12월 31일인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1년도에 10만, 2년도에 30만을 각각 지출했고요.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대요. 개발활동은 2년도 7월 1일에 종료되었고요.
즉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자, 갑회사는 2년도 10월 1일에 신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했고요.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 2만을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10년, 특허권의 법적 권리 기간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음 1번은 갑회사가 개발활동하고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서 1년도, 2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모두 해봐라 이런 겁니다. 2년도 결산일 12월 말일에 상각과 관련해서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도 다 해보자 이런 거죠. 자, 먼저 1년도에 1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개발비, 다시 강조합니다만 끝이 B로 끝났어도 무형자산입니다. 자, 2년도에는요 또 30만 원의 지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니까 개발 B, 그리고 나서 2만 원을 들여 특허권도 취득을 했다고 했죠. 특허권 이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일에 가서 개발비에 대한 상각,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개발비 누적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7월 1일부터 상각하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 나누기 10년 상각이죠. 12분의 2억 해가지고 일단 2만 만큼 개발비 상각을 하고요. 마이너스 개발비 죽여야죠. 한편 특허권은 이제 산업재산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년 상각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치만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3개월분 1000 산업재산권 도합 2만 1000원만큼이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장 유형자산에서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바 있는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적용을 한번 설명합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선택 적용입니다. 그래서 할 회사들은 하고 뭐 안 할 거면 그냥 원가 모형 적용하면 되는데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적용을 할 때의 회계 처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형자산이 처음에 100이었는데 나 재평가 모형 적용할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첫 해년도 말에 갔더니 120으로 공정가치가 높아졌으면 20만큼 증액을 시켜야죠. 이때 증액할 때 차변이 무형자산 어떤 계정을 쓰면 되고요. 20. 이때요 대변이 바로 OCI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계정 명칭은 재평가 잉여금 이랬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떨어졌어. 예를 들어 90으로. 이때 우리 회사 재평가 모형 적용할래요. 이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제 OCI 마이너스로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실무상 취득원가보다 뭔가 공정가치가 높아진 해부터 우리는 금년부터 재평가 모형 적용할래요. 이렇게 선언을 하겠지. 바보가 아닌 한 떨어지는 해부터 최초 적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120으로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11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무형자산을 120에서 110으로 10만큼 죽이면서 전년도에 이식했던 이 OCI를 10만큼 감소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유형자산에서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회계 처리는 같은데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시장, 영어로는 active market이라고 하는데 사고 팔고 빈번하게 이제 사고 파는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그 거래 금액이 공시가 되는 이렇게 해야 이 재평가 공정가치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리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공정가치는 얼마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나마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가 제3자가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무형자산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무형자산의 제거입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최초로 이제 인식을 했고요. 보유를 하다가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게 제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했던 유형자산이나 투자 부동산의 제거하고 뭐 크게 회계 처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와 팔아버리는 거죠. 혹은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아. 그럴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이 문구는 투자부동산에서 있었고요. 유형자산에서도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을 할 때 회계 처리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던 무형자산을 이제 대변으로 감소시키죠. 장부에 있던 금액을 빼버리니까 장부 금액일 거예요. 현금 등이 들어오겠죠. 여기 이제 순 매각 금액일 거고요. 이때 이제 차변이나 대변에 불일치되는 금액이 처분 손실, 처분 이익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무형자산 재고로 인한 무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순 매각가액 요거 하죠.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요거죠. 요거의 차이고 단기 손익으로 이제 무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투자 부동산의 처분 손익,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도 다 이와 같이 이제 회계 처리를 했더랬죠. 다만 이제 회계 기간 중에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고 시점까지 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 여기서 이제 장부금액이라고 하면 유형자산 장부금액, 무형자산 장부금액 모두 비상각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잔여금액.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 발생한 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보고기간 말이 12월 말일이고요.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소프트웨어를 10만원에 샀대요.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는데 다음 년도 7월 1일에 의뢰사한테 현금 5만 5천 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7월 1일에 매각할 때는 어떤 분계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 7월 1일 분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7월 1일 현재 소프트웨어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소프트웨어의 장부 금액은 요 1년도 상각비하고 2년도에 12분의 6만큼의 상각비가 빠진 후의 금액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분할 때 분계 먼저 6개월분 상각비를 먼저 계산해야죠. 10만원에 5년 12분의 6 해서 만원. 1년도에는 2만원만큼 미리 상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2차년도 상각비.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미 3만만큼 상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소프트웨어는 얼마겠어요? 장부 금액은 7만만 남겠죠. 이거를 5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15,000만큼 적은 금액이 들어오고요. 여기 적죠? 처분 손실이죠, 뭐. 그래서 유형자산 할 때도 이와 같이 기중 처분 시에 생각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형자산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9장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한 2문제 정도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3번을 보시죠. 다음에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연구 개발 활동은 연구는 무조건 비용, 개발은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연구 단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시점 비용이다. 이건 맞는 거죠. 개발 단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이다? 이건 아니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더라도 6가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미 비용으로 인식을 했대. 어떤 지출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됐어요. 그렇더라도 이미 인식한 지출은 소급하여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의 상각비도 내부 창출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서 본문에서도 다 이야기가 됐던 거죠. 첫 시간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갑회사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이고요. 왜 보고기간 말이 중요하냐면은 유형자산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회기 기간별로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월 말일이고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는데요. 1년도에는 연구단계 20만, 개발단계 40만. 2년도에는 더 이상 연구는 없고요. 개발단계로만. 그러니까 이제 연구단계는 1년도에서 끝이 났나 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년도, 2년도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죠. 자, 개발 단계의 발생 기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했습니다. 각 회사의 신기술 개발 활동은 2년도에 종료가 됐대요. 언제냐면 8월 말에. 그리고 9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9, 10, 11, 12 넉 달 상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기간 말이 9월 30일이라면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기간 말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시험 문제 푸실 때. 한편 갑회사는 9월 1일부터 이제 이 신기술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또 한 달 뒤인 10월 1일 날 5만 원을 지출하여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도 취득했대요. 갑은 2년도에 얼마의 개발비 상각을 인식할 거냐라는 겁니다. 특허권하고 개발비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자, 그러면은 연구 단계 지출은 이거는 비용이니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 개발 단계 지출 40만과 60만 요게 이제 개발비로 자산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요게 9월 1일 현재 개발비고요. 즉 100만 원. 자, 상각기간은 5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5. 그런데 12분의 9, 10, 11, 12 넉 달 아니에요. 12분의 4를 곱하는 거죠. 답은 66,667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다 계산해라. 이 개발비 상각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특허권 상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허권은 5만 원에 정액법이다 그럼 나누기 n년 곱하기 12분의 10, 11, 12 3년 이렇게 하죠. 이거 특허권이 이제 뭐 시험대로 뭐 5년이다 6년이다 뭐 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무형자산 상각비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무형자산 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개발비 상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배웠는데 워낙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이것저것 회계 처리하는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가뿐했죠? 단지 이제 R&D 지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모두 단기 비용,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거는 어떨 경우에는 비용, 어떤 경우에는 자산이다. 요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장 무형자산 얘기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 금융자산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